연말 인사를 통해서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연말 인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삼성은 아직 본격적인 쇄신을 하지 않았다. AI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미래청사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고 빵꾸나 있던 거 메우는 인사가 아니었겠냐. 삼성이 그렇게 한가한가? 현대차는 인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현대차가 보여준 메시지는 미국입니다. 비전을 보여줄 때 미국이다. 그러니까 현대차 역사상 외국인이 CEO가 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시점에 미국인 CEO, 이게 인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네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연말 인사죠. 연말 인사입니다. 네. 연말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못 파는 거의 문제.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과잉 생산을 통해서 저가로 밀어내기 했을 때 우리의 수출 경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있는 그 산업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잘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말 인사가 이렇게 사람 이름들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좀 헷갈립니다.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좀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최근에 가장 관심 많으신 롯데. 롯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연말 인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 36%,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의 임원이 퇴임을 했습니다. 아예 자리를 비웠죠. 그럼 22%의 임원이 퇴임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줄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거고요. 36%를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변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롯데케미칼의 주가 차트와 영업이익 차트예요. 보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랑 영업이익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네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화학 산업이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중국이나 중동의 어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사이클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은 전 가장 많은 숫자의 임원들을 좀 정리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케미칼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이영준 부사장인데, 이영준 사장은 그 삼성 종합화학으로 입사를 해서 2016년에 롯데그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 과정들이 첨단 소재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기초 유분 쪽을 좀 줄이면서 첨단 소재 쪽을 강화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럼 롯데케미칼이 뭐 여기서 뭐 기초 유분 줄이고 스페셜티 고부가 가치 제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가 어떻게 늘리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를 봤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인사에서 기초 유분 쪽이 아니라 첨단 소재 부분을 대표를 임명을 했다라는 거는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첨단 소재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이윤기 사장은 어떤 분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신사업을 많이 하던 분입니다. 신사업에 롯데 타이탄, 동남아 쪽에 있는 화학회사 대표를 했었고요. 롯데 렌탈, 헬스케어 이런 신사업을 좀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봤을 때 여기는 신사업을 해야 돼, 신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보이지 않죠. 그렇죠. 신사업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기초 유분 쪽에는 약간 캐파를 줄이고 올해 첨단 소재를 좀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이 이 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윤기 사장이 그 대표를 맡은 지 1년 만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화학 산업이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래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거의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러면 오래 알게 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1년 만에 바꿨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롯데케미칼의 3개년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022년에도 마이너스 7천억, 2023년에도 마이너스 3,400억, 3분기 누전으로 마이너스 6,600억의 적자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하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전 사장은 신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이제 와서 사장을 교체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해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첨단 소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첨단 소재로의 전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초 유분 시장은 엄청 커요. 그렇죠. 근데 첨단 소재 시장은 작은 시장들이 따다다다닥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 바꾼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기초 유분이 만약에 좀 줄어들고 꽤 네.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중국에서와 그 중동에서의 증설이 굉장히 크니까. 예. 첨단 소재를 그만큼 메이크오버 할 수 있을 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소재 쪽은 각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첨단 소재 쪽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 유분 쪽을 다 메이크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첨단 소재를 주로 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기초 유분 쪽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 다음 인사는 호텔 롯데를 한번 보시면은, 네. 호텔 롯데는 여기에 호텔 롯데는 호텔, 면세점, 롯데월드, 이게 세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제 2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제 면세점이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마이너스 922억 원. 근데 여기가 이제 세 분이 다 교체가 됐는데, 호텔 롯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 이렇게 오면서 줄게 되면서 네. 야, 이게 호텔 사업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시그니엘 부산, 시그니엘 서울, 네. 최고급 호텔도 만들고 여기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시켰어요. 네. 다변화를 시켜서 최고급 호텔부터 해가지고 일반 비즈니스 호텔까지 해서 다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체질 개선,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호텔 롯데는 2019년 이후에 김현식, 안세진, 이완신, 김태용 대표가 2년도 채 못 채우고 계속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대표가 그렇게 빨리 바뀌었어요? 예. 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석을 하기에 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뭔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2년이든 3년이고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매년 바꾸게 되면은 조직원들이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네. 어디로 가자는 거야? 이분 오시면 뭔 얘기하는지 듣고서 그거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호텔 사업이 좀 이렇게 약간 그 슬로우 다운해진 부분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매년 바꾼다? 네. 혹시 롯데가 호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HR 혁신실의 기업문화팀장인 김동화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면서 대표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이게 면세점 사업하고 HR이면은 인사 쪽이잖아요. 네. 이게 인사 쪽하고 면세점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뭐예요?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이제 지주 쪽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면세점 사업들에 대한 그 매실 다지기, 그러니까 비용 절감, 네. 그 사업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점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어떤 따이공들로 워낙 실적이 좀 좋았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면세점을 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 그 롯데 지주의 미래성장실인 신유열 전무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래도 좀 상황도 안 좋은데 그 아들 승진시키면 어떡하냐. 그렇죠. 신동빈 회장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는데요. 여기 그 신유열 그 부사장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동남아 쪽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 롯데를 비롯해서 롯데 쇼핑 등 그 롯데 계열사들이 동남아 쪽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맡길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계열 쪽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식품 계열은 그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 여기 모두 다 유임이 됐습니다. 그럼 식품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보니까 식품 쪽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HQ 총괄 대표, 그리고 롯데 웰푸드 대표이사인데요. 사람 이름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영구라는 분이 대표고, 그 다음에 이창혁 롯데 웰푸드 대표이사 부사장이 있고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이사 부사장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유임이 됐었던 그 어떤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롯데 식품군에는 ZBB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ZBB. 제로 베이스드 버짓? 제로 베이스드 버짓. 네.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네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해보니까 예. 야, 비용 절감 좀 해. 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광고 마케팅비를 줄여요. 네. 그럼 비용이 줄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줄어요.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가더라. 네. 그게 있고, 아니면은
우리 부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조 기자의 부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이렇게 줄여요. 네. 그럼 이조 기자의 예산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시 올라와요.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아예 예산을 0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네. 라고 해서 그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그 비용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롯데칠성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영구 부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걸 추진해서 성과를 냈었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럼 그 당시에 이영구 부회장 밑에서 ZBB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 박윤기 대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제로 베이스드 머지 프로젝트가 잘 오퍼레이팅이 되니까 여기에 세 분이 다 유임이 된 거예요. 조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빼빼로 매출 1조 만들겠다. 빼빼로 매출 1조. 보면은 이거 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짰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품 산업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먹던 거를 먹어요. 아직도 새우깡을 제일 많이 먹죠? 네, 새우깡 먹고 빼빼로, 뭐 홈런물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동산. 근데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새로운 라면 많이 나오지만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뭐하러 신제품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계속 내놓긴 내놔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신제품 중에 하나 터지면 또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돈의 효율성이 높을까? 그게 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쪽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빼빼로에다가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네. 빼빼로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서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내 매출이 올해 한 2,000억 넘게 팔렸는데 이거를 연매출 1조로 만들겠다. 네.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게 신제품 개발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드 버짓으로 하면은 R&D 예산 좀 줄이고 광고 예산 좀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되는 쪽에다 예산을 집중하자. 요런 프로젝트들이 네. ZBB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조 판다 그러면은 빼빼로는 일본의 포키를 따라한 거 아니냐. 그 얘기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15년에 포키하고 빼빼로하고 미국에서 빼빼로 상표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서 2021년에 6년 동안의 소송 끝에 빼빼로가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생긴 모양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네. 라는 결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쪽에서의 ZBB 프로젝트는 한 2020년 그때부터의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유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를 저희가 뭐 케미컬, 그 다음에 호텔 롯데, 그 다음에 롯데칠성과 롯데 웰푸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좀 다음 그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성. 삼성 제일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해 위기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대대적인 쇄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 제일 상징적인 세 분은 네. 유임이 됐습니다. 일단 정현호 사업지원 TF 부회장, 그리고 반도체 쪽의 전영환 부회장, 한종희 DX 부문의 부회장인데 네. 이 세 분이 유임된 것을 두고서 얘기는 좀 있어요. 일단은 정현호 부회장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너무 그 재무적인 부분만 신경 쓰다가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인사는 원래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종합해야 되는데 그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법 리스크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정현호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유임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박학규 사장이 사업지원 TF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이 CF 쪽에서 좀 역량이 좀 괜찮은 분이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후임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사업지원 TF 사장으로 들어간 걸로 봐서는 그 다음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영환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임에 대해서 다들 봤었고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도 안 바꾸면 그러면 이걸 인적쇄신의 느낌을 잘 안 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임이 되면서 전반적인 평가는 뭐냐면 삼성은 아직 본격적인 쇄신을 하지 않았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거를 좀 남겨놨다. 근데 올해가 이미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여유가 있냐? 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바뀐 사람이 있다면은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과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교체를 했거든요. 그 메모리 사업 진짜 삼성의 메모리 사업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뭐 TSMC 잡는다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것도 다들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교체가 좀 됐고요.
DS 부문의 경영전략 담당으로 김용관 사장이라는 분이 임명이 됐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그 과거와 현재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파격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평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만 부사장과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사장이 두 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파운드리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겠지만 파운드리 쪽은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좀 볼 수 있고 네. 한진만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의 영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율이 잡혔으니 본격적인 영업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원래 인사라는 거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시스템으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승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대부분 그 다음 부서장은 누가 될 거고 누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 거고 그냥 대략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냥 그게 중구난방돼 버리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잘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인기에 영합해서 권력 센 분 옆에 이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70-80% 정도는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한 70-80% 정도는 시스템으로 하는데 나머지 한 20% 정도에서는 인사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기 갔다고? 네. 라든지 아니면 저런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사장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딱 의사결정자들이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요겁니다. 네. 이걸 하시면 여러분은 뭐 파격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쪽으로 우리의 역량을 좀 집중합시다. 라는 거를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건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인사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보니 미래에 대한 좀 청사진이 보이지 않더라. 예, 이조 기자가 만약에 그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전자의 인사권자였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거는 HBM 이후의 반도체와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 근데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모바일도 있잖아요. 모바일. 그렇죠. 그럼 이걸 다 포괄하는 메시지는 네. AI입니다. AI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정도의 그 글로벌 IT 기업이라면 뭔가 AI에 대한 메시지와 그쪽 방향으로 가는, 물론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모바일 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이게 그 방향으로서의 AI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미래 청사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게 아니고 떨어진 거 회복하자. 그동안 좀 빵꾸나 있던 거 메우는 인사가 아니었겠냐. 그러면 이거 다 메우고서 그럼 어디로 갈 것인지는 또 다음 인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삼성이 그렇게 한가한가? 지금 당장 방향 노선 잡아가지고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를 한 텀 더 있다가 한다고? 이런 아쉬움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래도 달려 나가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기초 체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기존에 좀 약해졌던 체력을 좀 보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긴 한데 아쉬움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리고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실망스럽다.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제목. 신뢰 회복으로 가는 길. 반도체 쇄신과 기술의 초점. 흔들린 기술의 삼성. 뭐 이런 얘기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옛날의 나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인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현대차가 보여준 메시지는 미국입니다. 명확하네요. 비전을 보여줄 때 미국이다. 우리에게 지금 내년부터 가야 될 방향은 미국 시장을 철저히 공략하는 것이다고 해서 성킴 그 현대차 원래 고문이었거든요. 이분이 사장이 되면서 미국 대관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 관료 중에서 좀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네. 미국 쪽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분이 성킴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관료들 중에서 뭐 행정부 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않고 거기서 꾸준하게 했던 외교 관료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태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인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혼란들이 좀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고문위원대 사장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에 대해 집중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게 있고 호세무니우스 현대차 사장은 지금 원래 북미 담당 그 북미 본부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업을 담당하던 분인데 이분이 CEO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역사상 외국인이 CEO가 된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시점에 미국인 CEO 이게 인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에서 그 관료 출신 미국 관료 출신들을 영입을 해서 사장을 시키고 네. 한국에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최초로 CEO를 시켰던 이런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내년에 뭐 중국에서 뭐 차가 팔리겠어요, 뭐 내수 시장에서 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뭐 유럽이 내년부터 갑자기 살아나서 달리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사로서 보여준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했었던 거고. 그리고 장제훈 현대차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원래 현대차는 완성차하고 기획에 투트랙이 있었습니다. 김걸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고 네. 장제훈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장제훈 사장은 완성차를 맡고 있었고 김걸 사장은 기획 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획 쪽은 안살림 쪽입니다. 네. 안살림 하는 재무, 네. 뭐 기획, 전략 그게 안살림을 하는 쪽이고 완성차는 차 쪽. 네. 이렇게 투트랙으로 있다가 그 김걸 사장은 이번에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김걸 사장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정몽구 회장 있을 때 그 김용환 부회장이라고 굉장히 실세가 있었는데 그분 라인으로 해서 기획재무 쪽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쪽 라인들이 퇴조를 하고 장제훈 부회장이 완성차와 기획을 총괄한다라는 거는 안살림보다는 비즈니스 쪽에 좀 더 강점을 찍겠다. 그런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현대글로비스.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이규복 대표는 원래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글로비스 부사장, 사장을 승진을 시켰었을 때, 그럼 이 이규복 사장이라는 분이 가졌던 얘기는 뭐냐? 라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계열사라는 건 뭐냐? 네. 라고 했을 때, 비계열 고객을 늘려라. 현대차만 하지 마라. 현대차에 의존해서 성장할 생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카캐리어 자동차 운반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계열 매출 비중을 40% 이상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한 61%였던 계열사 물량이 55%까지 줄었거든요. 이거를 2030년까지 40%까지 낮출 계획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규복 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연임뿐만 아니라 승진을 시켜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BYD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글로비스가 그러면 BYD 차량의 카캐리어를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가 있었냐면은 카캐리어가 현대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GM 물량을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GM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차가 나오면은 그 차를 미국에다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때 현대글로비스의 배로 가져갑니다. 네. 근데 그 배가 부족해요. 배가 부족하니까 지금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면 비싸요. 돈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BYD 입장에서는 해외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수출할 물량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는 워낙 오랫동안 그런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GM 물량 같은 거를 BYD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 물류망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네. 훨씬 더 비용은 절감할 수 있고 받는 돈은 똑같은데 배값으로 나가는 건 줄어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물류라는 거는 서로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맞추는 거니까 만약에 글로비스 배가 빈다. 그러면 BYD 차 넣어서 실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어야 되는데 배가 없다. 네. 그럼 BYD 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비계열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중국이랑 비즈니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계열 매출을 많이 늘리는 거.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뭐 작년 재작년 그래가지고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이런 거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만 주문한 게, 그러니까 차만 옮기는 게 아니라 네. 에너지 관련한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운업
네.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있고요. 여기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거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글로비스가 그전에는 현대차의 어떤 그 해상 물류를 하는 그런 거였다가 이번에는 이 사장님이 추구했던 바가 비계열 매출과 비사업 매출, 그러니까 현대차 외의 매출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비전을 사장으로 승진을 시킴으로써 여기에 계열사들은 현대차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류업이라는 거는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물류가 있으면 거기에 뭐 터미널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 트럭에도 실어야 되고 그럼 거기다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비스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은 뭐 창고도 사고 트럭도 사고 직접 하겠다. 네. 그런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아, 해상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는데 네. 이거를 남의 걸 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남의 걸 가지고 하면은 부담은 좀 덜합니다. 물량이 없으면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반대로 물량이 많아졌다. 음. 그럼 엄청 비싸집니다. 네. 엄청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물 들어왔을 때 제대로 노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글로비스의 사장을 승진을 시켰던 거는 이쪽 글로비스 쪽 사업을 크게 확대하는 그 비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라는 인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인사가 명료해야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 그리고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주주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예. 압권이었습니다.